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감사원 관련 내용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도 전 정권 감사에 나섭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고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감사 결과가 100%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감사원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일반인들은 낯설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21년 7월부터 감사원의 감사 절차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게 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그럼 그동안 변호사가 감사원 감사 절차에 참여를 못했냐는 겁니다. 네. 예, 참여를 못했다기보다는 명시적 근거도 없었고 조사하는 사람도 조사받는 사람도 그리고 변호사도 사실 감사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에 대해서 잘 떠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에 있었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감사 절차에서 피조사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 입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이 거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변협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강한 항의 성명을 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감사 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회를 금지했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러 행정 절차에서 많이 그랬던 일들이 일련의 절차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한 이유는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 때문이고요. 적법 절차 원칙은 행정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조력권 자체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확인한 바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 절차의 일종인 감사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 역시 헌법상의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 절차에서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견제 장치가 되고요. 또 감사 절차가 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감사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 절차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미리 받아 살펴보는 사전 감사를 거쳐서 감사 현장에 실제로 나오는 실지 감사를 합니다. 실지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구성되고 이 지적사항 구성된 거에 따라서 처분요구서가 작성이 되고 이 처분요구서가 내부 심의와 감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사 처분이 결정이 되는데 그 감사 받는 입장에서 좀 쉽게 정리를 하면요. 초반에는 확인서 작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출석 요구를 받거나 현장에서 문답서를 받는다고 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지적사항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관리자급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라는 것이 발부되고 여기 이제 답변서를 작성하는 이 세 가지 문서가 주요된 문서가 됩니다. 첫 단계는 확인서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실질 감사를 하다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관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저렇게 잘못했다는 점을 적어서 제출하라라는 건데 이 원래 확인서라는 것이 증거자료의 하나이기도 하고 특히 자백하는 문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조서나 다름이 없는 건데. 사실 그렇죠. 되게 불리한 문서고요. 예. 그런데 감사 관행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감사자가 대강의 내용을 적어서 거의 대강이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적어서 이거 맞지? 한번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도장 찍어 오세요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바로 2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확인서에 어떤 사실관계가 적히고 또 어떤 해명이 담기냐에 따라서 감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감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당황을 하기도 하고 자기 업무를 해명하는데 급급해서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고 더구나 감사관과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죠. 여하간에 근데 확인서만 적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아직 적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문답 절차를 통해서 문답서를 받습니다. 네. 이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랑 비슷한 건데요. 이제 책임 소재와 행위 동기를 개인적으로 규명해서 징계를 할지 말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될지 근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감사원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바로 여기서 도입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 확인서, 예. 그리고 이제 문답서로 이어지는데 예. 이 변호사는 문답서 작성 과정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감사원 규칙상으로는 그런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막을 근거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나 자기 업무상 문제로 인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 네. 마치 감사원 규칙은 변호사가 문답서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점이 조금 어색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의적으로 예시해 놓은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절차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시사항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떤 시청의 A 주무관이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게 된 상황을 한번 짚어가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A 주무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나름대로는 검토할 거 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감사관이 지적을 해요.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는 사업은 그냥 건축허가를 내줄 게 아니라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A 주무관은 억울해서 감사관에게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3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2021년 1월 4일에는 김갑돌 10세대, 2월 3일에는 김을순 10세대, 3월 2일에는 이장미가 10세대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30세대가 넘는 하나의 주택사업인지를 어떻게 자기가 알겠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주택법을 보면 배우자나 직계 종비속은 동일 사업 주체로 보도록 돼 있고 여기 보니까 갑돌이하고 울순이는 직계 좀비속 관계고 이제 이장미 씨는 여기 부부고 하니까 일가족이 꼼수 신청을 한 거에 불과한데 그걸 알아야지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A 주무관은 자신이 건축직 20년 차 공무원이라 잘 아는데 여기서 분할이란 거는 여기 법에서 분할은 필지 분할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대응이 감사관에 불을 질렀어요. 예. 사실 이 경우에 법률 해석을 한번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게 그렇죠. 바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네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고발이나 징계로 심각하게 갈 수도 있고 네. 개선 요구나 통보 같은 경미한 처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됐나요? 살펴보면 선례가 사실 있었어요. 이 법률 해석에 대한 필지 분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건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었더라면 이걸로 싸우지 않았겠죠. 감사관이 제대로 얘기한 게 맞네요. 맞죠. 진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었죠.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이 감사관이 A 주무관에게 경력이 이렇게 오랜 공무원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구박을 하면서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반성도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로 가면 많은 비용 부담이 추가로 들거든요.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고 으름장까지 넣습니다. 결국은 그럼 변호사 선임을 했나요? 예, 문답 절차로까지 가게 되니까 변호사 선임을 이제 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때 변호사는 법률 해석보다는 이제 건축 담당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라든지 업무 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제도 구성 자체가 이걸 개인이 걸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 차분하게 쟁점을 정리해서 결국 고발이나 징계로 가지 않고 주의와 개선 요구 처분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서 끝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안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예, 오늘은 감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실 법적 조언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변호인 조력은 절차적 정당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징계나 문책받을 우려가 있거나 감사 절차에서 여러 조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